8월 17일 오후 6시 탐사대는 늦어진 일정을 만회하기 위해 야간 강행군에 나섰다. 하루 종일 썩어가는 폐수를 보느니 차라리 보이지 않는 야간에 운행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 쪽빛같이 푸르고 막던 금강물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갑천이 흘러드는 합류 지점에선 매캐한 약품 냄새가 강 전체에 깔려있다. 대원들은 물에 젖지 않으려고 몸을 사린다. 밤이 깊어간다. 강물에서 양냄새만 나지 않는다면 그런대로 운치가 있는 밤이다. 오랜만에 달도 보인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오늘 저녁 식사는 뗏목 위에서 하기로 했다. 그쪽에 나머지. 저녁 식사를 끝낸 직후 조용하던 강의 흐름이 갑자기 어수선해졌다. 뭔가 예감이 이상하다 했을 때 뗏목은 병 속으로 빨리듯 정신없이 물살에 휘말렸다. 길이가 50m나 되는 골재 채취선이 강폭을 좁혀놓은 바람에 시속 40km 정도의 엄청난 급류가 형성돼 있으며 그 물속으로는 직경 2cm가 넘는 쇠밧줄이 그물처럼 강 이쪽 저쪽에 연결되어 있다. 천만다행으로 골재 채취선과 정면 충돌했기에 망정이지 옆에 급류에 휘말렸더라면 쇠밧줄에 걸려 큰일 날 뻔했다. 이곳에서는 며칠 전에도 대학생들이 배를 타고 내려오다 급류 속 쇠밧줄에 걸려 전복되면서 한 명이 숨지지 않았던가. 이튿날 오전 대장은 긴급회의를 열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을 것과 운행 중에는 연결 벨트를 단단히 매도록 지시한다. 미호천 합류 지점에서 태평리에 이르는 4km 금강 구간에는 모두 3척의 골재 채취선이 하루도 빠짐없이 자갈과 모래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척의 골재 채취선에서는 11톤 트럭으로 하루에 줄잡아 500대씩의 자갈과 모래가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량의 자갈과 모래 채취 후에 남는 강의 모양은 어떠한 것일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강은 이렇게 자갈과 모래는 간 것이 없이 뻘만 남아서 거북이 잔등처럼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 자갈을 봤더니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부착조류, 즉 무리끼 등 플랑크톤이 서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서 강바닥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류로 접어들자 대원들의 귀에는 중병을 앓는 검강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특히 강바닥을 마구잡이로 뒤집어 놓은 골재 채취는 강 속의 생태 환경을 가장 빨리 또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아울러 채취와 분류 과정에서 쏟아지는 흙탕물은 중류지역 검강물을 탁하게 만드는 주범인 것이다. 하천이 파괴되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부착조류가 자라고 있는데 위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은 흙탕물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덮어 싸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라미나 이런 종류들이 부착조류를 뜯다가 그걸 이제 잃게 되는 경우가 되죠. 또는 저 돌 밑에 사는 수소곤충들이 그걸 또 못 먹게 되는 거니까 수소곤충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걸 먹는 물고기 종류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돼가지고 하나의 죽은 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 이제 대표적인 예를 우리 골재 채취하고 연관지어 보면 어떻습니까? 상관지을 수 있습니까? 네, 상관지을 수 있죠. 그래 하천의 파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공주군 금남면 대평리 일대의 금강은 갑천과 미호천의 각종 폐수와 마구잡이 골재 채취 때문에 물의 흐름조차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병들어가고 있었다. 수질 검사 결과에서도 이곳의 수온은 26도, 산소량은 4.1ppm으로 갑천 하류보다 더 나쁘게 나타났다. 탐사대는 이 일대에서 살고 있다는 한국 특산 희귀 어종 미호종계의 서식 확인 여부를 포기해야만 했다.
병들어가는 금강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저 내려가던 탐사대는 또 한 군데 어이없는 현장과 마주쳐야만 했다. 강을 가로질러 쳐진 길이 200m짜리 불법 정치망을 발견한 것이다. 정치망은 한 군데가 아니었다. 탐사대는 연기군 남면 송원리 앞 길이 1km 구간에서 무려 15개의 정치망을 발견했다. 이는 정녕 물고기의 씨를 말리자는 속셈이다. 그물이 아깝다. 그물이.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만 살 수 있다. 만일 생태계를 떠나서 인간도 살 수 있다 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뭐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며 그것까지 강물이 흐리면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이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그 생태계에서 떠날 수 없다. 여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강이 더러워진다, 생태계가 파괴된다 하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없게 된다 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은 물고기가 잘 살면은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되면 우리도 그 생태계 내에서는 살 수 없다. 이게 아주 간단한 것이죠. 따라서 물고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물고기를 위하자는 것입니다. 공주군 반포면 마암리에 있는 창병은 이 일대 금강변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다. 뗏목은 석양을 받아 빛나는 잔잔한 수면을 가르며 공주로 접어들고 있다. 공주는 금강의 도시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금강이 공주의 강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금강과 공주는 친밀하다. 어째서일까? 단순한 느낌일까? 아니다. 그것은 금강과 공주가 바로 같은 뿌리이기 때문이다. 금강의 그 유래가 문헌상으로 나오는 최초의 기록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옵니다. 세종실록이 그러니까 1454년에 간행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금강이라는 표기의 명칭이 나오지 않아요. 금강이라고 하는 칭호는 역시 공주, 웅천을 중심으로 한 전후, 상하를 금강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공주쯤이면은 강의 거의 중심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주의 곰강이죠. 그러니까 곰강을 한자로, 곰하고 금하고는 비슷하니까요. 한자 음을 빌려서 적었던 것인데 그 이름이 점점 확산돼 가지고 모든 그 상류서부터 끝까지 강 이름으로 의미가 전환돼 가지고 현재에 와서는 금강이라고 불려집니다. 금강이란 말이 공주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접어둔다고 해도 금강은 공주에 와서야 비로소 생명력을 부여받게 된다. 금강이 최초로 사람과 만났던 곳, 바로 석장리의 구석기 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주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품에 금강을 부여안고 금강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이어왔다. 뜬벙샘이 금강물의 원천이라면 공주는 금강 혼의 발원지이다. 탐사대는 옹신당을 찾았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아득한 옛날에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여자 곰한테 붙들려서 동굴 속에 감금된 상태로 본의 아니게 동거 생활을 했답니다. 그때 여자 곰이 의심이 많아서 어디 출타할 때는 반드시 동굴의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놓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수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식 셋을 낳았답니다.
곰이 하루는 출타한 틈을 이용해서 강을 건너 도강을 해서 헤엄쳐 강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도망가는 것을 곰이 목격하고 세 자녀를 부둥켜 안고 다시 돌아오라고 애처롭게 호소했건만 남자 나무꾼은 그만 강을 건너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남편을 슬퍼하면서 여자 곰이 저 푸른 금강물에 투신 자살했다 하여 곰나루라 일컬어지는 전설이 옳습니다. 웅신당 안에 화석이 된 곰은 안타까울 정도로 애절한 모습이었다. 마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듯. 곰녀, 그는 진정 금강의 어머니이다. 그 곰나루의 그 전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곰은 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곰을 믿는 토템에서 나온 그런 그 예맥적의 그 맥에서 나오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단군 진화에서 보는 것 같이 중요한 그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곰나루라는 것은 곰나루뿐만 아니고 곰아나루 해가지고 공주의 하나의 그 지명으로서 고대 국가의 그 맥족과 연관되는 아주 그 유섭 깊은 그러한 그 우리 민족이 하나의 그 근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명이면서 하나의 그 전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탐사대는 모처럼 마음속 깊이 가라앉는 평온을 느끼며 부여를 향해 출발했다. 물도 대평이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 수질은 수온이 24.2도, 용전 산소량이 4.5 ppm으로 3급수다. 이튿날 오전 11시, 탐사대는 부여에서 뜻하지 않은 5일장을 만나게 된다. 이거리 저거리 어디를 봐도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고요하기만 했던 부여에 웬 사람인가 싶게 흥청된다. 더욱 반가운 것은 세상 물정에 따라 현대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옛 5일장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 큰 떡 이게 이름이 뭐예요? 옛날 개떡이라는 거요.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예? 쑥하고 맵쌀하고요. 쑥하고 개떡이요? 예. 장에 떡 잡수러 나오셨어요? 딱 먹으러 나온 게 아니라요. 경로당에 놀러 나왔다. 시장 오면 이 아줌마가 꼭 이렇게 사 먹고 댕겨요. 여기 단골집이네요? 야, 단골집이에요. 대원들은 모처럼 느끼는 훈훈한 인정에 감싸여 점심 대신으로 떡을 몇 개씩 사 먹는다. 낙화암은 백화점 앞 설립 끝에 감기는 바람만큼이나 텅 빈 한이 맺힌 곳이다. 서기 660년의 그 허무. 천추의 한이라면 벌써 300년 전에 끝이 났어야 하련만 철저했던 멸망의 한은 낙화암의 돌 한 조각 한 조각에까지 새겨진 듯하다. 조금 과장된 듯 싶지만은 삼국사기에는 그 최후의 날 부여에서는 무려 15만 회의 집이 불붙어 일주일 동안 탔다고 적혀있다. 그래도 역사의 숨길은 살아 숨쉬는가. 그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오직 정림사태의 9층 석탑은 꿋꿋이 살아남아 옛 백제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기록을 볼 것 같다면은 나당현 학군, 그러니까 신라의 5만, 당나라의 13만, 합쳐서 18만 대군이 우리 수도를 짓밟고 그 말급의 말에 짓밟고 7주야, 그러니까 일주 동안에 밤낮 없이 약탈 방황을 했습니다. 또 백제가 신라처럼 석조문화가 아니고 목조문화이기 때문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경주는 눈에 보는 고장이고 이 부여는 마음으로 느껴주셔야 될 그 고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조상 서주요 찬유하야 산
산유화가는 논에서 일할 때 부른 노동요지만은 가락과 내용은 망국의 한을 되새기는 백제 유민들의 노래이다. 거기다 잡아도 경치일랑 닦지 말소 강산 풍경 좋은